웰컴 투 더 리트 유니버스. TRMESN 우리는 보통 세상을 잘 바라보고 싶어 통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 세상을 바라보기 싫어서 혹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어서 통계를 이용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만독 2-1회의 책 통계의 미학에서는 이러한 난관의 예시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 리트 그리고 조이가 파헤쳐 봅니다. 이과생 둘이 만든 독서실, 줄여서 이만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과생이 만든 독서실의 리트 조이입니다. 오늘은 짝수의 채니까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근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녹음한 지 한 2주 됐나요? 2주, 그쵸? 2주 조금 넘었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저번 주에는 그 CMF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요? 네. 혹시 수련회 활동이 좀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의치한관 학생들이 음, 광주에서 800명 정도가 모여서 조를 짜고 예배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의치한 카레텔처럼 느껴져서 조금 뭔가 무섭긴 한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니까. 그쵸. 뭐 리트님은 2주 동안 뭐 하셨나요? 한번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갑자기요? 토픽? 네. 뇌 피곤할수록 충동적 선택. 중요한 결정. 가면 피하세요. 장시간 머리 쓰면 피곤한 이유. 신경절단 물질 과다출적.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정말 피곤하면은 충동적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6월 말쯤에 전화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전날 피곤하고 다 기말고사 끝나고 들어 누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해봤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나 새로 시작했어요.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 그것도 우와. 약간 좀 충동적으로. 우와. 신기해. 어디? 지금 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여기 집 주변? 그쵸, 좀 가까운 데로 다니고 있어요. 우와. 그래갖고 충동적 선택을 했다. 잘 맞나요? 지금은 뭐 그냥 거의 가 있기만 해도 즐겁죠. 왜냐면은 공대에서 있는 시간이 대부분 뭔가 방 안에 갇혀갖고 코드 짜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그런 활력 있는 데를 가니까 사람이 좀 에너지도 업되고 즐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방학 때 할 건가요? 근데 제가 원래는 꾸준히 다니고 싶은데 기숙사를 합격을 해갖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학교 근처에 있는 데를 옮기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도라는 게 개인 운동이 아니라 그쵸. 뭔가 거기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2주차 됐는데 지금 요즘은 그래도 조금 알아가는 단계인데 또 이거 한다라고 또 딴 데로 옮기면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거기 뭐 그래도 나이대가 주로 청소년 아니에요? 청소년이 한 3분의 2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제일 늦은 시간대에 가니까 성인분들이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목표는 이제 블랙벨트라고. 한
20년 하면 되지 않을까? 20년. 아, 이게 주짓수도 아니고 그렇게 아 다르구나. 나 주짓수가 블랙벨트구나. 주짓수가 블랙벨트를 따기 힘들죠. 그리고 보통 뭐였나? 주짓수에서는 퍼플을 따면 이제 사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그 검은 띠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리죠. 유도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다 검은 띠더라고요. 그냥 검은 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또 저는 그냥 무슨 단어에 어린이를 붙여서 뭐 그냥 유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완전 유린이니까 그치. 그런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애들이 되게 체구가 아직은 다 안 컸고 잘하나 싶은데 막상 잡히면 이제 미친 듯이 끌려다니게 되는 우와. 일이 생겨서 재밌겠다. 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래도 너무 시작했어. 그래도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았으니까 한번 하는 김에 좀 오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죽기 전까지 뭐 운동을 좋아서 해볼 일이 얼만큼 있겠어요. 잘 알다시피. 그치 기회지. 그쵸. 대학생 때 유도해놓으면 얼마나 멋있어. 뭐 간지로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근황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주제도 저희가 지난주처럼 백투더 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저랑 조이님이 들고 오신 책이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생기부를 생기부를? 책임지던. 네, 그렇죠. 위에 많이 읽어온 책들을 골랐는데 어떠셨어요? 노화의 종말 네. 되게 이름만 볼 때는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요. 네. 와 진짜 노화가 정말 되나. 근데 하버드 의대 안에 들여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려운 영화가 많다. 근데 너무 두꺼워. 이게 560페이지가 넘는데 네. 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비문학 관련 책을 읽을 때는 뒤에 그 단어를 설명해 놓은 그런 자료집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읽거든요. 아하. 그거 읽을 때 때려치고 싶었어요. 음. 그나마 통계는 제가 뭐 통계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그래갖고 조금 익숙하지만 저는 생명과학을 7등급을 맞아서 때려친 사람으로서 그냥 아 수능 7등급인가요? 수능이었으면 차라리 낫지.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7등급을 맞고 도망갈 정도였으면은 그냥 그래서 도망갔나? 그래서 물질을 하게 됐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마 요 2부에서 다룰 노화의 종말이란 책은 이제 조이님이 좀 많이 캐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는 제가 그래도 조금 제 통계이면 통계 수업을 들은 경험을 살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미학을 쓴 최재호 저자는 이제 통계학 박사를 나오셨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책을 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박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박사인데 교수가 아니야. 우리도 꼭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해서 교수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제 친구 중에도 박사 전문 연구요원을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박사도 기업체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체를 꾸릴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를 다루고 있는 회사에서 IT 기반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통계적인 가치 창출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통계라는 게 이 책에 뭐 지은이 소개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통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요런 사고 방식을 길러주는 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통계적인 사고를 이제 뭐 문과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요즘은 확률과 통계를 문과분들이 많이 고르시다 보니까 좀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통계적인 사고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 책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사례를 위주로 많이 책이 나와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책 같은 경우는 수학을 싫어하시더라도 한번 보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책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책 내용 소개.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총 4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평균 말고도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적인 통계 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3부가 우리가 주로 오해하는 통계적인 오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 예, 맞죠. 인과관계의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부가 정말 중요한데, 이 4부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AI 관해서 조금 추후에란다. AI에 관해서 조금 이따 토론 같은 거를 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통계를 왜 배우냐 이거죠. 통계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 조이님 같은 경우는 좀 수학 배울 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통계를 왜 배우냐? 통계 말고도 그냥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특히 의대면은, 물론 의대도 수학을 쓰긴 씁니다만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한 번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수능 같은 거 공부할 때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차피 컴퓨터가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다 할까? 이 정도? 그쵸. 왠지 도라에몽이 생각나는. 네. 왜냐면 거기서도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죠. 친구가 이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도라에몽 도와줘 하면서 이제 대신 생각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막 꺼내주고, 약간 그런 느낌? 컴퓨터가 요즘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4부는 실용적인? 네, 그쵸. 이제 이걸 응용을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부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까요? 일단은 통계를 먼저 확률 그리고 통계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 배우는 게 이제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예요. 그거를 이제 뭐 영어로 저는 처음에 배워서 왜냐면은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가 그런 통계 관련된 수업을 영어로 들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한 나머지 C제로를 맞아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재수강을 해야 돼요. 너무 괴로워요. 또 영어로 들어야 돼? 아니야, 한국어 과목이 있는 것 같아. 다행히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다르죠? 모집단과 표본이? 모집단과 표본. 그러니까 모집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을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은 모집단은 그 대한민국 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본은 거기서 일부를 차출한 말 그대로 샘플이죠. 영어로 샘플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3,000명을 뽑았다. 그럼 이게 표본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표본을 뽑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만약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잘 팔리는 라면 중에 안성탕면이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게 경상도 분들이 쌈장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그 쌈장 베이스 국물에 안성탕면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경상도 쪽 위주로 라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안성탕면이 비정상적으로 좀 높게 나올 수 있죠. 이건 당연히 통계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게 되니까 이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면 될지가 이 책에 나와요. 무작위라는 거를 중요하게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라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별로도 나누고 지역별로도 나누고 뭐 성별로도 나누고 뭐 소득 수준으로도 나눌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통계를 진행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통계를 진행한다고 해도 그렇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죠. 그쵸. 통계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 이제 EBS 수능 강의의 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EBS 수능 강의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보니까 이제 들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뭐 10%에서 뭐 70%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우는 거는 통계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통계의 영역이 맞아? 이거는 좀 문과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토론 시간을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통계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표본 조사를 할 때 혹은 뭐 어떠한 표본 조사가 아니더라도 뭐 실험 같은 거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유효 숫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실험 안 해보셨어요? 대학교에서? 너무 오래 안 해봤지. 대학교에서. 의예과에서 실험을 안 해요? 안 한 것 같은데? 충격이다. 실험보다는 실험 안 했어. 오. 여튼 제가 1학년 1학기 때 일반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유효 숫자라는 개념을 알려줘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뭔가 시간을 측정하든 뭐 길이를 측정하든 뭘 측정하든 측정하는 사람이나 도구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길이를 재야 되는데 소수점 단위로 셀 수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자가 1cm, 2cm, 3cm, 4cm만 그려져 있고 안에 그 밀리미터 단위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오차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소수점 몇 개짜리 할 거냐가 그쵸. 이거지.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배운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다른 과목들은 OT 할 때 알려주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혼란이 오죠. 근데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애초에 물리를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일부 내용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내용이 뭐였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표본이 뭔지 표본, 그리고 고충요성, 이 표본을 어떻게 잘 조사를 할 건지 조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할 건지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측정할 때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인지 요 정도가 1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부의 내용은 평균이 뭘까 그리고 평균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울대에서 가장 서울대 졸업생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학과. 아마 그분이 있는 곳. 그 동양철학 동양철학 아니 인류학과였다.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대표가 그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오고 이제 그게 재산에 잡혀버리니까 서울대 인류학과가 뭐 높게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다른 데 예시로는 뭐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무슨 무슨 철학과가 소득 수준이 1등이 나와서 무슨 일이지 하고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 학과를 나온 NBA 선수가 있어서 그 학과가 소득이 1등으로 잡혀버렸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말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큰 값, 작은 값에 대해서 오류가 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시간에 이것도 초반에 배우는 건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박스 플롯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요. 뭐 15% 상위 15% 하위 15% 나누고 그거 자른 다음에 그 값들은 이상치로 남겨두고 이제 그려서 평균이 어떻게 된다, 뭐 중위값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그리는 게 나오는데 그 값들을 잘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 평균의 오류에서 좀 더 벗어나기가 쉽겠죠. 평균에 오류하니까 제가 물리학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또 잠깐 생각나는데 그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평균 속력에 관해서 배울 때 이런 거요. 서울에서 부산을 10시간을 걸려서 갔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시속 40km로 갔나? 보통 400km 정도 되니까?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40km로 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어디 들렸을 수도 있고, 뭐 대전 가서 성심당 좀 들렸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휴게소에서 들려서 잠깐 자다가 가서 총 10시간이 걸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평균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함의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죠. 그래서 2부의 1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뭐 최대값이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이상치가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료들을 분리해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섹터마다 평균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쵸. 다른 걸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언제 쓰인 건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2015년? 아니, 이거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가 나와가지고 그게 그 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라 하면 안 되죠. 예우가 박탈됐으니까. 그냥 일반인인가요? 사면이 돼서 뭐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둘이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대통령을 뽑을 때 경선에서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땐지 모르겠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당시에 통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버블 세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꽤 치솟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장에서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죠. 2007년인데요. 네. 상당히.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뭐 정부가 했던 잘못들, 그러니까 값이 낮아졌어요 라고 말을 해서는 그냥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눴다는 점을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뭐 2%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평형별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 차이도 어떻게 보면은 시기별로 좀 그 2%라는 통계적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에 비해서 많았다든지 이런 오류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오차도 조금 다루고 있어요. 2장에서는.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조금 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3부로 넘어가 봅시다. 3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좀 이건 약간 이과생 분들이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실험을 할 때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 통계적 데이터를 검증을 하냐에 대해서 비교군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실험 같은 걸 해도 뭐 약물 실험을 한다고 쳐봅시다.
약물 실험을 할 때 대조군을 항상 나누잖아요. 네. 뭐 위약을 꼭 주고 얼마나 나아졌냐,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설 수 있냐를 다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계 같은 경우도 내가 이런 A라는 행동을 하면은 B라는 결과가 생겨. 그러면은 단순히 A라는 행동을 해서 B라는 결과가 많이 생기는구나, 이 비율로만 따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 혹은 A를 안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를 안 하고 B도 안 일어날 확률, 이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 확통할 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뭐지? 기억나? 어떤 거? 그러니까 그냥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 분해로 해야 되는 거. 아, 조건부. 그랬던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것도 조금 이따가 A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지 정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름만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전 확률을 알고 있을 때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원인이 되는 확률로부터 결과가 되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베이지 정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은 결과로부터 원인이 되는 확률은 요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내용을 다루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인과관계가 뒤집혔다 보니까 확률을 정확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B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를 통해서 B라는 결과를 이용해서 A라는 원인을 나타낼 확률을 찾아내고 싶다, 이러면은 모르잖아요. 이 A라는 사전 확률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50대 50으로 설정해서 결과값에 맞게 수정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제가 배웠기로는 조금 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50대 50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수학적인 게 아니라 찍기니까 그냥. 근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빅데이터의 시대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비교의 원칙들을 조금 1장에서는 다루고, 이제 2장에서는 2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인과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아마 앞쪽에 그런 거를 다룰 거예요. 통계적인 요소에 대해서 헷갈려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통계적인 요소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기보다는 인과관계를 많이 헷갈려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통계랑 상관없이. 뭐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지수랑 사람이 익사하는 지수가 이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람들이 먹었더니 익사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더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익사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건 더우니까 사람들이 바닷가나 뭐 수영장 이런 데로 피서도 많이 갈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인과관계의 오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계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통계적인 요소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3부의 2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3부 3장에서는 아노바랑 t-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아노바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아노바라 그러면 이제 Analysis of Variance라 그래서 분산 분석을 다루는 건데, 분산? 저희가 배웠던 네, 부분... 퍼져 있는 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런 말이 언제 쓰이냐?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T-테스트나 아노바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은 뭘 사용을 하냐면은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인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인지 조금 와닿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뭐 제가 남자와 여자의 각각 라면 선호도 조사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 데이터의 분산 정도랑 여자 데이터의 분산 정도랑 비슷해.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분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져 있는 그런 분산 정도가 비슷하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서 통계를 내는 게 무의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뭐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 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그 데이터를 들고 오느냐, 뭐 불만족한 사람들이 주로 쓰게 되는 그런 편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의 그 상관관계 측정부터 이제 4부부터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내리는, 그야말로 통계의 꽃이죠. 회귀의 기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회귀가 통계의 꽃인지 아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통계를 배워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할 그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가 있다 치죠.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떨어진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 1km 떨어져 있을 때는 집 값이 뭐 100만 원이라 쳐보죠. 이건 뭐 그냥 예시니까. 그리고 2km 떨어져 있을 때는 90만 원, 3km 떨어져 있을 때는 80만 원이라는 세 개의 통계가 나와 있다 쳐요. 그러면은 우린 이 자료를 이용하면은 5km 떨어져 있을 때는 70만 원이다 라는 선형적인 관계를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계는 결국에는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함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은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 모델이랑 AI 모델을 할 때 그 모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4부에 대해서는 4부의 1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할 때 뭐 알파 오류, 베타 오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원인 값들이 제공이 될 때 어떤 원인 값이 우세한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부의 3장에서는 이제 야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왔던 통계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고, 와우. 네,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감. 네. 근데 이게 다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예시가 많잖아요. 그쵸. 아까 인과관계를 그냥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막상 배워도 그때는 뭔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연결시키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론만 알고 쓱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학교 때 조금 통계를 깊게 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 때도 그냥 이론만 쓱 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통계를 응용할 일이 생겨요, 대학교에서.
뭐 의학 분야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AI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한번 수학을 싫어하셨다 그래도 한 번쯤은 배워보는 게 어떠신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참 AI를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통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냥 내가 2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들 반 이상이 그냥 이 책에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AI랑 연계돼서 나온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통계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 약간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셨어요. 다 요즘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견이 들어간 그런 통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나 이런 뭐 여론조사나 뭐 어떤 뭐 선호조사나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전화를 받아본 적 없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책에 있긴 한데 근데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그런 뭔가 불확정성이라 해야 되나? 너무 안전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걸 내가 너무 알고 있어서 한번 그러면은 저희가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토론의 장. 그거 관련해서 일단 여론조사를 말하기 이전에 혹시 주변 미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변 플러스 이 책에도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합친 말인데 내 주변은 이런데 왜 실제 세상은 이러냐. 특히 이런 건 이제 정치적으로 좀 극단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남들과 좀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랑 같이 모여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주변 미터라는 말을 조롱을 엄청 해요. 뭐 네 주변 미터가 맞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아예 짤도 있어요. 실제 세상은 이렇고 너가 있는 세상은 정규 분포 곡선의 오른쪽 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주변 미터를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막상 이 얘기 들어보면 다 주변 미터예요. 내 주변에선 이런데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경향성을 많이 보시나요? 맞아. 좀 어떤 부분에서요? 뭐 애들 하는 거가 정상이거니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최근에 아는 형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동선 교수인가? 이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뇌과학자신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싸 친구 3명 있고 아싸 친구 8명 있어요. 그러니까 인싸 친구 3명은 여기 있는 8명이랑 모두 친한 거예요. 그리고 아싸 친구 8명은 그 그룹 안에서 한 명씩만 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인싸 친구 3명이랑 아싸 친구 8명이랑 의견이 정반대가 되면은 아싸 친구 입장에서는 인싸 친구 3명이랑 아싸 친구 1명이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B를 좋아하고 아싸 친구 다른 한 명도 B를 좋아하는데 인싸 친구 3명이 A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3대2잖아요. 그러니까 3대8인데도 실제로는 3대2로 보일 경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주변의 오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라는 말을 좀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믿지 말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또 막상 제가 무언가 정보를 찾는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의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커뮤니티는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좀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경향성을 찾을 때 조금 어떻게 보세요? 인스타? 인스타도 어쨌든 커뮤니티니까. 네. 인스타 댓글들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그치. 뭐 나에 맞으면 아 맞구나 하고 틀리면 왜 그럴까 싶죠. 그것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편향이 돼 있잖아요. 커뮤니티에선 시끄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인싸 친구들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판별해. 그러면 데이터가 완전히 오류나기가 너무 좋죠. 너무 극단적으로 좀 가기 좋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사람을 망치고 사회를 망친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그 올려치기도 그쵸.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끄러운 소수들이 뭐 인스타에 글을 올리든 뭐 DC 인사이드가 됐든 트위터가 됐든 뭐 그런 데다 글을 올려서 그거를 평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평균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엔 뭐 저희가 1화에서 말씀드려도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 관련된 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래요? 일단 저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의 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왜냐면은 바쁘잖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죠. 조이님 같은 경우는 그 막 인스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말 마당발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 거의 발 크기가 경복궁 사이즈 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받을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설문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잖아요. 설문 구글 폼. 네. 그럴 때 저도 정확히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애들 뭐 학교에서 할 때나 보면 뭐 요즘 우울하신지 아닌지 1점부터 10점까지 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지금 했을 때랑 1분 뒤에 했을 때랑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기분 좋으면 뭐 10점, 뭐 1점 주고 막 그러니까 저조차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는데 이런 기관에 이게 뭐인들 쓸모가 있을까? 이런 느낌? 개인의 체감에서는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하잖아요. 통계는 마법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모여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이거죠. 안 믿기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믿겨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공모전에서 그 중국의 관광 관련된 데이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건데 댓글은 되게 부정확하잖아요. 통계도 되게 부정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렇게 큰 수를 모아두다 보니까 둘이 시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를 많이 모아놨더니 그 안에서 경향성이 보이고 그거를 수정을 했더니 정말 정확한 정보가 되더라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정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큰 수로 모이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지만 않는다면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왜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찾아내더라. 이걸 진짜 데이터를 만져보니까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유심히 보라고 말하는 게 유선전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선전화가 들어갔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보지 말고
정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10% 이내인 걸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는 대부분 뭐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인물 이런 걸 고르잖아요. 근데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쓰세요? 아니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받는다 하면은 대부분 고령자, 그리고 집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수 정당이나 극우 정당에 지지하는 경향성이 더 크게 부풀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면은, 그 202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를 그때 했으니까, 당시 개항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유선 전화 비율을 엄청 늘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엄청 깎아두고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자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결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한 10% 차이로 이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왜곡을 해서 그 보수 정당이 잘 나온다라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런 데이터들을 악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데이터를 수집하신 분들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선 전화 비율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못 들어봤어요. 그 기업이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계신 김어준 대표가 세운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왜 이걸 세웠냐? 아니, 여론조사 기관 그렇게 많은데 수십 개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세우셨을 때 어떤 의도로 세웠냐? 20대 대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 그때 여론조사 차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10% 이상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0.7%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인데 통계 데이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그 추세에 맞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위한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겠다 라고 세우고, 실제로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할 때 유선전화를 10% 넣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유선전화가 좀 부정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넣는 게 여론조사 꽃이 김어준 대표가 세운 걸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 꽃입니다, 그럼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향성을 늘리기 위해서 10%를 넣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가 엄연히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거 관련 데이터를 보실 때 좀 이런 통계적인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유선전화 들어가 있는지 보고 네, 하면 될 것 같고, 한번 그러면은 인공지능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전부터 인공지능과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보셨나요? 뭐 간간히 그냥 본 것 같은데. 학습되는 거? 네, 그러니까 학습되는 거나 뭐 인공신경망 정도를 대부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확률을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확률을 예측하는 건 어쨌든 통계를 본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는 회귀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하든 어떤 회귀를 하든 그 결과값이 통계적 결과이고 그거를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GPT 많이 쓰시나요? 네. GPT 쓸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GPT를 어떻게 쓰세요? 사이트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과정 검색 말을 걸죠 얘한테. 말을 걸죠. 그러고 버튼을 누르면 애가 어떻게 나오죠? 결과값이 답이 나오죠. 답이 그러니까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걔가 동그라미 된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글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움직이는 모양 한번 구체적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국어 답은 글자 하나하나를 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영어 데이터를 출력을 하잖아요. 단어를 출력하는 듯 보이는데 단어가 생기다가 어떤 거는 단어 여러 개가 한 번에 생기기도 하고 하나가 출력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단위를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이 확률적인 값이야. 그러니까 AI가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문장 사이에 구멍을 세워둔 다음에 이 문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학습을 해서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확률적으로 만들어진 통계의 값을 AI는 출력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엔 이 AI가 답을 내놓는 것도 통계의 일부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AI에 사용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한번 찾아보자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형회귀를 할 때 데이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A에 대한 값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이거는 개에 대한 사진이야. 이건 고양이에 대한 사진이야. 두 개가 섞여 있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거를 나누는 기준선이 여기에 나오는 선형회귀.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인 차이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선을 나눈 다음에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지도학습이라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 아는 상태로 학습을 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을 갖고 그 사진에 개라는 꼬리표가 있는 상태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으면은 그 값을 이용하도록 하고 틀렸으면은 고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개와 고양이 사진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분류랑 회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선을 가르는 건 분류예요. 이게 개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수치적인 데이터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뭐 1kg에 10만 원, 2kg에 9만 원 있다. 그러면은 뭐 4kg일 때는 뭐 좀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내놓는 거는 7만 원이다 라고 내놨으니까 회귀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커뮤니티 얘기를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뭘 배우겠어요?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글,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이런 걸 보고 배우면은 인공지능이 내놓는 값은 평균이랑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그런 통계적인 오용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인공지능이 오염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저 결국 사람이 학습시키는 거니까 오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픈 AI 같은 회사에서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답인지 윤리적인 답인지 아닌 건지를 커뮤니티의 통계는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윤리적인 강령을 만들고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은 그 AI의 정치적 성향이 한 기업에 의해서 생겨버릴 수 있어요. 예로 들자면은 GPT 같은 경우는 좌편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GPT가
그런 다양한 소수자 인권이나 그런 사람들의 권리 이런 거 모두가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니까 윤리적인 값을 내놓기 위해서 이게 진보적인 좌파적인 측면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좌편향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레프트 리버럴 좌파적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AI가 좌편향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우편향된 게 아닌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소수자를 신경 쓰는 게 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AI는 누구든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차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네. 공공 장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경우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차별이 법제화되어 있는 국가도 엄연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을 보여주지 않는 건 또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가 차별을 해도 되는가? 사람처럼. 원래 뒤에 토론 내용이 남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2-2화에서 뵙겠습니다. Welcome to the Lit Universe. T R M E S N